예, 바로 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의 그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면서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발표하고 상관없이 실무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론적인 부분은 두 발표자님께서 잘 해주실 테니까 실무에서 어떤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 회원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하셔서 향후 연구에 참고가 되게끔 경험 기반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내용이 요 발표하고 약간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더라도 그런 취지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들 모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SK 디스커버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명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EY 한영회계법인에서 박재흠 그 파트너님께서 그 EY에서의 모든 ESG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법인 측의 입장 또는 디스클로저 내지는 그런 쪽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학회 쪽에서는 전 학회장이셨던 손성규 교수님을 모셨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신무에서 포스코 기업시민실의 천성현 실장님을 모시고 기업은 과연 ESG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을 힘들게 하시는지라는 부분을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실 때 앞에 계신 마이크 그걸 켜주시고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동시에 켜져 있으면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가나다 순에 의해서 김명서 박사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디스커버리에서 ESG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명서 PL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두 교수님이 고민하시는 거는 실무자들도 최근에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먼저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실무도 있지만 이 두 주제가 저희 실무에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 실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발표 자료를 사전에 받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무자 관점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ISSB도 그렇고 TCFD, SBTI, GRI도 개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런 그 다양한 기준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다양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걸 정리해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좋은 자료를 봤고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저희도 이제 그 기존에 그 저희가 GRI 지표로 많은 보고서들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내고 있고, GRI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건 더블 머터리얼티 보고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GRI는 임팩트 머터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 머터리얼리티 관점에서만 사실 보고를 할 경우에는 실제 활동이랑 보고의 내용들이 조금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머터리얼리티가 범위를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사이드 아웃이 사실 임팩트 머터리얼리티고,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리스크 앤 오퍼튜니티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고, 또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 머터리얼리티 변하기 때문에 머니터리 라인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인지되지 않았던 이슈들이 실제로 시각화되고 재무화되는 변화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딱 끊고 어떤 것들은 보고하고 어떤 것들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렵고, 특히 이제 저희가 ESG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싱글 머터리얼티 관점에서만 업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를 인식을 하고 그 이슈들을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이제 박경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어떤 이슈까지 관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그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냐, 어떤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이슈, 결국은 마지막에 이 영향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임팩트들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돼서 재량화 아니면 재무화될 수 있는 것들, 또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이사회나 경영진이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이슈로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실제 보고와 경영 활동들이 뗄래야 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이클이 같이 도는 거니까 저희가 이슈를 발견하고 관리를 하고 또 그걸 보고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루틴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싱글 머터리얼리티 관점에서 이 활동들을 본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활동의 사전 예방적 활동이 사실 많이 누락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TCFD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활동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잠재적이고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량, 그다음에 관심,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관여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EU의 입장에서 CSRD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섹터와 무관한 이슈, 섹터의 특정화된 이슈, 기업의 특성화된 이슈들에 대한 전략 이행 성과를 보고하라고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싱글 머터리얼리티와 지금의 그 더블 머터리얼리티 관점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어디까지가 재무적인 거고, 그래서 ISSB가 실제로 그 재무적인 영향을 공시를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은 딱 끊어서 저희가 그 재무보고와 함께 이거를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런 재무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구분 짓는 그런 기준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향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ESG라는 게 재무적인 사실은 관점의 활동들만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관련돼 있는 활동들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것도 ESG 경영의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보고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 보고 기준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담는 비어클이나 프레임이라든지 이거를 어느 기준에서 끊고 어느 기준으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기준이 나오진 않지만,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학회에서 많이 조금 이제 연구를 해주시고, 더 세밀한 기준들이 나오면 실무자 입장에서 요 기준들은 재무 보고까지도 넘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더 강조시켜서 저희 뭐 경영진이나 이사회도 좀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관심을 받아내려면 정량화도 가능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측정의 방법 또는 그런 측정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먼저 이렇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방법론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가 또 조금 고민인 게, ESG 정보를 예전에는 저희 회사의 활동들만 하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 회사인데 정말 순수 지주 회사라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주사에게 요청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보고 기준이 자회사 연결 회계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의 예를 들면 디스커버리는 이제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이 모두 상장회사라서 정보들이 계속 중첩된 정보들이 보고가 돼야 되고, 연결을 하다 보면 또 연결하다 보면 정보들이 계속 과대로 될까봐 기업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지를 조금 스터디를 해봤는데 딱히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만의 이게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재무적인 정보도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연구들이 많이 되면은 실무자 입장에서 매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중요성 판단 기준이고 우리 용어로 하면은 인식과 측정의 이슈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 교수님들은 쉽게 이 인식과 측정이나 이슈로 하면은 쉽게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박재흠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Y 한양에서 ESG 부분 총괄하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회장님 그리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EY 한양에서 ESG 총괄하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그리고 회계학회 회장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가능 보고랑 ESG 지배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장지인 교수님과 그 박경소 교수님의 심도 있는 강의 잘 드렸고요. 김명서 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중대성 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아주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그 개념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회계학 교수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그 수준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무정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중대성 평가를 하면은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현금흐름표라든가 자본변동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에서 8%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이슈들이 그 기업의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그 비재무 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성적입니다. 그래서 비재무 정보에 대한 어떤 이슈들, 기후변화 이슈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임팩에 대한 부분들을 X축, Y축 해서 상위 단계 이슈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지금은 좀 회계학적의 접근으로 본다면 좀 나이브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한 영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더 학문적인 연구와 이러한 논의들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들에 제가 첨언을 한 부분이고요. 저는 아카데믹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공부는 하고 있지만 ESG 컨설팅 영역에서 환경 컨설팅을 오랫동안 업무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러한 ESG 이슈, 과거에는 CSR, 서스테인, 지속 가능 경영, 이렇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논의들이 사실 기업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기업 외부에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명확히 체감을 좀 하고 있고요. 매우 저는 이러한 상황을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그 동향과 그에 따른 시장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방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박경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ESG 시각에 어떤 정밀한 지배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업도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ESG 데이터의 정보 신뢰성입니다.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재고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드린 거버넌스와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주지하시다시피 다양한 기업마다 ESG 위원회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운영 측면을 좀 안에 들여다보면
이러한 위원회들이 정말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사회적 이슈들을 잘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요새 그 다양한 C-레벨 분들, 특히 CEO 분들 많이 뵙고 말씀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요.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중에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탄소 중립 전략의 발표의 그 듀가 2025년 이렇지 않습니다. 2030년, 40년, 더 늦으면 50년 이렇게 더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기업들이 스코프 1, 2, 3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기업이 쓰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변해 나가자는 겁니다. 한때 아리백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려면 당장 이것들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그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소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구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가격 같은 것들이 계속 변동을 할 테니까요. 아시다시피 그 CEO가 보통 본인의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적어도 10년, 30년 지금까지 업무로 이어져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사결정의 문제는 이 한 부서나 그 한 임원의 업무가 아니라 이 기업 전사 차원의 이사회 정관에 반영되어져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를 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러한 탄소 중립의 이슈는 당대에 끝날 게 아니라. 했더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그때 CEO께서 이제 인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관에 반영이 됐습니다. 단편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ESG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제가 어디 가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ESG 이슈, 비재무 정보들도 지금 많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무 정보에 대해서 저희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그 프레임워크 고려해 가지고 감사위원회 계속 보고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ESG의 이슈들도 그러한 것들의 중장기적 측면의 성과들을 목표, 그다음에 정의하고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그 위원회에 정말로 정말 명확하게 그러한 것들의 그 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글로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배구조에 있어서 ESG 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라든가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라든가 보상위원회라든가 이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사회까지요. 기존의 전통적인 안건들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도로 또 그 많은 위원회들이 ESG 시각에서의 안건들을 발굴해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안건 및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저는 지배구조가 저희 교수님 그런 말씀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지배구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건 다 빼고요. 이 환경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여하이 계속 합리적,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런 이런 그 이슈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ESG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 가치와 비재무 가치로 이제 구분해서 보는데 사실 재무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98%, 99%라면 비재무 가치 영역은 매우 적은 영역으로 평가가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비재무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평가 방법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를 대표하는 하나의 잣대가 그 ESG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 평가를 잘 받으려고 많은 기업들이 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경쟁력을 시장에 어필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이제 ESG 국내외 그 평가에 쏠리게 되는데요. 저희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SG 평가 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어딘 높고 어딘 계속 낮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물론 평가 기관들의 평가의 프레임워크의 그 프라이어리티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계속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평가의 기반이 되는 이 데이터들 뭐 저희가 재무 가치를 측정하는 데이터는 재무 성과 굉장히 나름대로의 감사인 저희 감사 회계법인들이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가공하고 평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비재무 성과들은 그거의 수준에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쳇말로 가비진 가비지아웃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신뢰성을 앞으로 이렇게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와 관심이 기업 차원에서 또한 학계 차원에서도 계속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이유로 기업을 또 넘어서서 이 성과들에 대한 부분들의 비교 가능성도 매우 적은 것이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에 앞서서 이와 함께 앞으로 공시 체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논의와 합의도 어떤 부분들의 정보를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정의해서 어떻게 측정해서 공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표준화와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들에 대한 US 갭이나 IFRS처럼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들의 인증이 있는 것처럼 앞단에 GRI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아직도 불명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시 기준과 그다음에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측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재무 성과의 측정에 대한 부분들 화폐 가치로 많이 측정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웃컴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여기서를 통해 나온 화폐적 가치 다 아시겠지만 통상적인 어떤 저희가 이야기하는 머니터리 밸류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등급이 아닌 측정을 하기 위한 저희 SK나 요새 이제 사회적 가치 측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측정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들도 이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몇 개 있는데 측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앞단에 여러 로우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성과의 대기오염 저감이라든가 사회 부분의 임직원 만족도라든가 협력사의 R&D 직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 머니터리 밸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SK 같은데 이제 프락시 같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 같은 거 1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저희 배출권 거래제 3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프락시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해외 것들을 많이 씁니다. 국내에 그런 거 관련된 연구가 없습니다. 저는 앞서 나온 이러한 아웃풋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한국적 상황이나 글로벌과 고려를 해가지고 프락시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더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시 기준에 대한 이런 영역들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이 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들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요새. 근데 저는 이게 한 기업평 그다음에 K라는 말이 붙은 이런 ESG는 사실 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글로벌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맞춰야지 또 한국에 뭐를 만들고 한국에 뭘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측정하고 하는 방법론도 개별 기업상에서 결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같은 걸 공유해서 서로 논의하고 사용하고 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뭐 예전서부터 CSR 진행하면 뭐 지속 가능 경영하면 뭐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세 가지 영역으로 뭐 이야기를 많이 저희 들었습니다. 저희 교수님한테도. 그러니까 뭐 CSR을 이야기할 때 그 본원적인 어떤 학문적 의미의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업의 뭐 밸류 크리에이션, 뭐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 그 기업들이 소극적 방어적 측면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재생에너지 시장에 들어가서 실제 이윤이 좀 낮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떤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진 그러한 형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ESG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챌린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이게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뭘 평가를 하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자, 손성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민석 교수님께서 현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업에 대한 노출이 제한됐기 때문에 얼만큼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수 교수님 모범 기준 말씀도 잠깐 하셨고 한국 기업에서는 G가 제일 취약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기업 지배 구조원도 모범 규준에 보면은 경영 승계 과정을 공개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게 연성법이죠. 이게 이제 그 강제 규정은 아니고 경성법은 아니라 이게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모범 규준은 많은 기업이 관심이 있고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과연 한국 기업에서 이거 실현 가능한 얘기를 지금 기업한테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어요. 옆에 지금 포스코의 그 천성현 기업 시민시장 나와 계시지만은 포스코 같이 최대 주주가 없거나 아니면은 금융지주와 같이 최대 주주가 없는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승계 그 다음 분이 누가 CEO할지에 대한 그 과정이 페어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터인데 한국 기업일 경우에 CEO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낙점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와 같은 현실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위원회나 기업 지배구조원이 이런 걸 계속적으로 요구할 적에 이건 어떻게 너무나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모범 규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 좋지만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모범 규준의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또 뭐 지속 가능 보고서 ESG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뭐 기업 활동이라는 게 뭐 제한도 있는 것인데 너무 많은 보고서를 기업한테 요구해서 그야말로 언론에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은 보고서 기업이 날새겠다 이런 표현들도 기자분들이 쓰시던데 물론 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많은 거를 공유해야죠. 시장하고 나눠야 되겠지만은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내용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일면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하고 지속 가능 보고서 또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제도권에서 좀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박지원 파트너님 그 신뢰성 말씀도 잠깐 하셨었는데요. 이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 되고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한 인증이 이렇게 첨부될 적이 가끔 있거든요. 2020년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통계치를 보니까 지속가능 보고서 발행 110개 기업 중
93개 기업 85%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또 인증받은 기업 중에 4%만이 회계법인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전 뭘 좀 걱정하냐고 하면은 이게 회계 학회 세미나이고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인증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업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한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인증은 일반 시장이 이해하기에 검토나 감사 수준 높은 수준의 인증이라고 혹시 생각한다고 하면은 회계법인은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감독기관이 고민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그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써줬고 그 부분을 지금 그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1심은 이기긴 했지만 회계법인이 이게 계속 2심에서 지금 항소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가능 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 혹시 잘못된 팩트가 아닌 내용이 올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인증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기타 컨설팅 회사가 하는 인증은 문제가 안 되고 회계법인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은 회계법인이 어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김명수 박사님 SK에서 나오셨고요. 아까 그 박 파트너님 SK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그 소위 얘기하는 SV죠, 소셜 그 밸류에 대한 측정을 하고 계시죠. 이 얘기는 소위 얘기하는 그쪽에 쓰는 표현에 의하면은 이코노믹 밸류보다는 소셜 밸류가 더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SK가 기업 경영을 좀 추구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긴 한데 과연 주주가 지속적으로 소셜 밸류보다는 이코노믹 밸류가 더 중요하다고 그 생각할 적에 이 소셜 밸류와 이코노믹 밸류 간에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연 SK는 과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게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실무에 대해서 학자적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않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성현 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포스코 기업시민실 천성현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에 압박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시니어 세대와 그 젊은 MZ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수능이나 학력고사 이렇게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세대와 이제 시험이 일상화된 수시를 겪은 세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업도 과거와 달리 점점 시험의 일상화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든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자료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저희 포스코의 그 공시 현실 뭐 이런 것 하고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배포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ESG 경영 그리고 성과 정보들을 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업 보고서상에서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그 충남 부채, 뭐 향후의 배출 부채에 대한 사항도 금액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통해서 뭐 이사회나 감사인에 대한 활동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공개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지속 가능 보고서, 저희는 기업 시민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시민은 저희의 경영 이념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기업이 시민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목적
온라인하여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지배구조라든가 리스크 관리 체계, ESG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담기도 하고, 중요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웃사이드인 방식의 TCFD 그리고 사스비 기준에 따른 내용도 포함하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의 GRI 기준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활동과 성과를 이제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돼 왔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담기게 된 것이고,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이제 고민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장 교수님 설명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야, 우리가 야근하게 된 배경이 저기서 있었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됐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기후행동 보고서, 뭐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설명과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인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설명, 탄소 캡처를 하기 위한 기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담아서 얘기하고 있고, 책임 광물에 대한 보고서도 담고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권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그 하게 된 배경에 여러 기관들이 커스터마이즈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600여 개에 달하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씩 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준비해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제너럴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속 가능 보고서의 ESG 성과를 담아서 기업 시민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발할 때는 이중 중요성 기준을 이제 지향해 왔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는데, 특히 활동의 임팩트를 산정해서 담는다.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화폐화를 해서 담는다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 방법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하는 과정들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량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활동 중심으로 이제 통합 보고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제 특히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데이터들을 회사 내에 부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재가공하고 정보를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보의 신뢰성이나 타당도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고요. 또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공통된 기준으로 해서 표준에 부합되게 평소에 데이터를 관리하면 그 데이터를 투자자 그리고 이해관계자하고 공유하면 또 결과 정보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과정 정보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화하려는 노력들을 이제 해오고 있고, 1차적으로는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 수준으로 좀 가공하는, 분석하는 부분까지 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시스템 내 데이터를 투자자도 공유할 수 있고 한다면은 더욱더 뭐 의미 있는 발전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데이터 통합 관리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첫걸음을 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배구조 측면에서 말씀드릴 때 저희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에서 환경 그리고 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끝나지 않고 그와 온라인에서 회사 내에 각 회사별로 그룹 전체 ESG 협의회를 통해서 경영진과 함께 ESG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그 결과치를 다시 ESG 위원회에 피드백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시민자문회의, 또 탄소중립위원회, 보건자문위원회,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도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이런 과정에 저희가 데이터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보고하고 각각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온라인된 노력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슈가 관리되고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앞서 다들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준, 커스터마이즈된 기관별로 커스터마이즈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많은 기준들을 저희가 담아야 되다 보니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면 비교 가능하고 저희가 기업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공시의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산업별로 좀 다른 특성들을 반영해 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SK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협력사, 공급사, 회사 입장에서도 협력사, 공급사까지 관리의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 과연 우리가 협력사나 공급사의 관리 수단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공정거래 이슈도 있고요, 부당 지원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또 이제 향후에 사업 보고서로 공시하게 됐을 때 법적 책임과 리스크에 대한 부담, 기업이 크게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업에서 겪고 있는, 기업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현황과 기업에서의 고민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기업에서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겪고 있는 공시 관련해서 이슈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플로어에서 한두 분의 질문만을 받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전달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앞에 예, 지금 예.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인 강철승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주제에 시기적절하게 아주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저는 이것을 쭉 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서 이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이거 기획재정부입니까? 금융감독원입니까? 산업자원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어디니까 이거 컨트롤 타워입니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 문제는 ESG라는 얘기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막 야단인데, 심지어 빅4에 있는 회계 감사에는 물론
신문사에서까지 ESG를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면은 ESG 그러고 시장 지배원이 뭐 여러 가지 공기관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ESG에 관한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회계를 하고 있는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을 할 때 일본도 미국도 도입하지 않은 IFRS를 10년 전에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IFRS를 도입해가지고 회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좋은 것이냐, 실증적으로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고, 최근에 IMD에서 나와 있는 1998년 거기에 수재 63국에서 63이 제일 꽂지. 2019년에는 63국에서 62, 작년에는 48이 42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IFRS를 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은 국제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계 기준원도 생기고 뭐 엄청난 많은 것을 했는데 실증적으로 회계 학회에서 IFRS를 도입해가지고 회계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정부패는 더하고 대기업은 더하고 우리 빅4에 있는 사람들 대우를 다 그래가지고 다 걸려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쭉 연구를 해서 봤더니 유럽에서는 회계 기준의 회계 기업의 경영 평가를 하는 것은 국제 회계 기준에서 하는 것이 옳다. 7,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회계 질적인 정보를 해가지고 ESG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할 수 있느냐? 신뢰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크라우스 슈밥이 얘기하는 4차 산업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에서 한번 유럽에서는 IFRS에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그것을 단일화로 해서 하는 것이 옳다. 질적인 것으로 다른 데로 해가지고 한 만큼 그만큼 기업의 경영 평가나 질적인 것, 또 재무적인 것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국제회계 기준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회계 기준원이 생겼기 때문에 회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국제회계 기준에 유럽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회계 기준원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회계 기준에 입 다물고 있거든요. 우리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회계 기업의 경영 평가를 할 때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소바트에서 회계의 기본 원칙인데, 기업 실체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재무보고가 어른이 뭐 비재무보고가 어른이 그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재무보고의 비재무적인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 기준에 주석사항으로 환경에 가는 것을 주석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먼스 얘기할 때 인바이러먼트에 관한 것을 우리 장재인 우리 전 회장님이 그거 우리 회계 기준에서 회계 환경에 관한 것은 주석으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등한시했잖아요. 요즘 ESG 나온다고 코로나로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회계 학회 자체 내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토의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회계 학회가 가야 할 길, 회계 기준원이 가야 할 길, 컨트롤 타워가 어디로 해야 한다고 우리 회계 학회에서의 그런 그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ESG를 과연 어디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회계학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요약되고요. 회계학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승원 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ESG를 누가 주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참 함께 고민해야 될 이슈 같습니다. 예, 질문 하나 갖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좀 바쁘신데 제 손 들어서 죄송합니다. 청암대 김인식 교수입니다. 제가 좀 한때 제가 좀 주어진 시간이 한 얼마 정도 좀 가능한지 한번 1분요? 1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5년 전인가 17년 전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학교에 다녔는데 지속 가능 이쪽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 하고 그때는 ESG가 아니라 초기 상태에서 좀 CSR 이쪽으로 갔었는데 좀 경영학회에서도 이게 많이 논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좀 소회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뭐 이게 그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한 주제였었고 좀 이렇게 볼 땐 기업이나 우리 살 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이제 우리는 장수기업이죠. 장수기업. 옛날은 의용주의였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 때의 어떤 방안들 그런 부분들인데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게 과연 제도권으로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좀 이게 시간이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할 때 그 사이로부터 친화적인 어떤 기업이 되었고 공격받지 않는 기업이 돼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그때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그 제도적인 거 아니더라도 그 기업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우호적인 친구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공격적인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오는 데는 뭐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주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경서 교수님께서 살짝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 마이크 예. 예, 거기 아래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 예. 저는 ESG 이 경영이 지극히 연성규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부분은 과거처럼 소위 규제, 환경부가 할 일이죠. 가장 전문가죠. 국가 이익에 따라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탄소를 줄이는 게 좋을지. 근데 저는 가능한 가장 늦게 대응하는 게 좋다. 전 먼저 나서서 뭐 선진국 미국도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 탄소 줄이려고 난리치는 건 착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현명한 행위는 아니다라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환경부, 그다음에 S는 저는 지극히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도한다기보다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뭐 지배구조원 같은 약간의 공적 성격을 띈 기관에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강제화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혼내겠다. 물론 지금 투자자들이 혼내겠다는데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S 부분은 환경, 그다음에 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상충 분야입니다. 오너 또는 경영자는 규제받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의 행동을 투명하게 행동하라, 자기 이익 추구하지 말라, 뭐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 하지 말라, 이런 거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뭐 그것이 뭐 재무부가 됐든 금융위가 됐든 또 공정위가 됐든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규제적 성격을 갖고 접근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서 답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유승원 회장님이 마무리 인사 겸 함께 답변하는 걸로 하면서 예, 마무리되면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꺼주셨.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심포지엄을 연 이유도 결국 회계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엄청나게 큰 조직은 아니지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누구보다도 이해관계에서 조금 프리한 상태에서 이런 입장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 연구, 그다음에 포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회가 5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그런 역할을 했고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IFRS를 포함해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과 토론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참석자 여러분 및 온라인 참가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